주택 가격이 40%까지 좀 폭락하고 곡소리 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일부 지역만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딴 데서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. 이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 83이라는 수치가 보이실 거고 160이가 보이시죠. 그리고 이게 현재입니다. 204. 그 빨간 줄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주택 가격의 이제 그 부담 지수인데요. 부담 지수는 간단히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. LTV 47.9%에 DTI 25.7,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의 매월 상환액입니다. 물론 30년으로 하면 부담이 조금 줄겠죠. 이 상태로 지금 계속 데이터를 내왔습니다.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걸 데이터를 2004년부터 오래됐죠. 계속 내온 데이터입니다. 보시면 이때가 여러분들 2030도는 잘 모르시지만 미친 집값일 때입니다. 자, 그럼 지금은 어떤 집값인가요? 이때가 미쳤으면 이건 무슨 집값인가요?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미친 거죠.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전체 평균을 한번 집어볼까요? 100이라는 수치가 있고 이 100이라는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중위가구 소득자가 중위 가격의 주택을 샀을 때 부담하는 아까 그 조건 DTI LTV 50%하고 DTI 25.7을 할 때 부담하는 소득의 비중입니다. 내가 100만 원을 벌면 25만 원을 내면 25%잖아요. 100이라는 수치가 그 수치가 나오는 수치입니다. 그럼 200이라는 수치는 무슨 수치죠? 50%를 낸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50%면 그 다음에 차나 교통비나 또 나갈 거고 보험료 나갈 거고 월급에서 세금 떼고 이런 거 다 빼보시면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? 결정적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말 기준으로요. 서울의 73%가 연 6천만 원 이하입니다. 연봉. 서울의 그럼 무주택자가 50%인데 50% 이상은 다 6천만 원 이하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. 물론 부자인데도 집을 안 사는 분은 있지만 6천만 원 이하라고 가정하면 현재 집값이 지금 이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. 살 수 없죠. 그러니까 이때 거래가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200에서 수치를 121로 환산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? 40%라는 수치가 유추가 되죠, 여러분? 그래서 이전에는 굴곡이 있었지만 120선에서 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차이인데 이 정도가 정상하죠. 여기서 과도하게 올라간 거죠. 코로나도 겹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치 시나리오로 부동산 정책 비판론도 있고 실제로 잘못한 것도 많고 그 과다하게 막 되고 또 영끌 갭 투자의 어떤 수익성 노출, 부자 사례 이런 걸 언론에서 과다하게 보도하면서 전 국민이 갭 투자 전문가가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올랐고 이게 버블이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빠지기 시작한 거고 서울은 아직 빠지지 않았다라는 데이터입니다. 분기마다 발표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이 데이터에 의하면 40% 하락은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, 여러분. 그렇죠?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이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이제 반기마다 발표를 하는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수를 발표합니다. 금융취약성 지수 FVI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제 부문별 이게 전체입니다. 이걸 평균 낸 게. 이 지수를 보시면 여기 글로벌 금융 때 100이잖아요. 평균이 이거고 지금 60입니다. 60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세 분야예요. 여기 보시는 채권, 주식, 부동산. 그리고 신용 국면에서는 가계기업 대외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이쪽을 한번 볼까요? 부동산의 자산 가격의 취약성 부문 지수가 100입니다. 100. 근데 여기 이 수치를 내는 거는 여기 제가 써놓지 않습니까? 이 실물 지수와 여러 가지 그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고 데이터하고 세계 평가 요소를 다 합쳐가지고 39개 지표를 표준화해서 한국은행의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몇십 명이 낸 데이터입니다. 거의 정확도가 높죠.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이 보고서가 나왔고 기억이 나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발표하면서 총량제에 들어가고 규제 들어간다고 발표한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101이라는 수치가 없는 꼭지까지 갔다면 그건 버블이 낀 게 맞죠. 근데 이거의 제목이 뭐예요? 취약성입니다. 취약성. 취약성이 100끝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 지표를 봐도 내려갈 일만 남은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득을 벌고 나면 전 국민 대상으로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남는 돈, 기호,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. 이거는 필수적으로 나가는 거 말고 그게 비율이 그 버는 돈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다. 비율이 여기 보시면 206.3이에요. 근데 정부에서는 어떤 가지 요소들을 빼가지고 OECD 기준입니다.
한국은행은 계정 및하고 표본을 좀 조정해가지고 173이라고 자꾸 조정을 해서 낮춰서 보내요. 왜 낮출까요? 여기 써놨으니까. 이건 팩트입니다, 여러분.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이 137%일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? 2008년 금융위기. 일본은 140%일 때 뭐가 터졌죠? 일본 버블이 터졌습니다. 우리 200입니다, 여러분. 한국은행이 보정한 값도 173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료를 안 가졌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더 이코노미스트 5월 22일자 기사를 보시면 대한민국 일본과 너무 닮아 똑같이 벌어질 수도 있어라고 기사가 빵 납니다.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정을 거쳐야 다 거품이 빠지고 나면 다들 다 같이 정상적인 아까 말한 그 수치가 되면 자산을 모아가지고 25% 부담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을 능력이 되면 하지 말라고 사죠. 충분히 부담 가능하니까.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경제가 선순환에서 출발해서 다 같이 좀 왜곡된 시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담할 수 있는 가격에서 희망을 갖고 소득 생활을 열심히 해서 집 사고 또 어려운 분들은 팔아서 다시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회전이 되는 시장이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버블 과정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실제로 현재 상황 봐도 서울에서 브랜드, 대단지, 역세권마저도 미분양 공포를 겪고 있는데요. 언제쯤 건설사들은 미분양의 지옥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? 네. 안타깝게도 지금 미분양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. 우리가 미분양이 극대화돼서 국가 경제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수준은 한 10만 개 정도일 때입니다. 최소한 8만 개 정도. 근데 지금 한 4만 개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이 요인 외에도 이제 경제적 위기나 어떤 뭐 금융시장의 지금 경색, 김진태발, 레고랜드발 그 금융위기 경색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조달금리 이자율이 높아지면 건설사들이 좀 힘드는 건 사실입니다. 그 부분들이 지금 도래하기 때문에 일부 현장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나온 금융 대책이 90조 되는데요. 90조가 다 부동산 PF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 가지 분야에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전 현장을 구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제가 볼 때. 우량 현장들은 좀 구제가 될 것 같고 불량 현장들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. 근데 그 여파가 경제까지 넘어오지 않게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고 그 미분양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돼야 여러분 미분양이 왜 되죠? 비싸니까 안 되죠. 근데 지금은 비싼 데다가 뭐까지 벌어졌죠?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여력도 없고 수요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죠. 그것까지 겹치니까 정상적인 미분양보다 더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날 텐데,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싸게 팔면 팔리지 않겠습니까? 그 핵심은 그거죠, 여러분. 그러면 시장이라는 논리가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가격이 맞아야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얘기는 뭘 반증하는 거예요? 집이 없다고 난리를 치던 게 불과 1, 2년 전이잖아요. 근데 왜 안 사죠, 여러분? 금리가 높아서 능력이 안 됩니다. 부담이 돼서. 부담이 돼서 능력이 안 된다는 건 가격을 낮춰야지 부담이 맞잖아요. 이런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춰서 미분양을 미분양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왜 미분양이 나는지,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셔야죠. 그게 내려가야 수요도 발생하고 다시 경제가 움직이지 미분양을 억지로 떠받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 값에 살 사람이 나옵니까 갑자기? 로또가 맞아서 아니잖아요.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사이클상 버블이 낀 것은 항상 조정을 겪어왔다. 전 세계 어디나 할 거 없이. 우리도 그 구간에 들어왔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미분양 현장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새로 신규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이 잠시 머뭇될 수 있는데 그건 현명한 판단입니다. 왜? 가격이 이렇게 하방 압력이 강할 때는 2008년도에는 착한 분양가라는 그 닉네임이 붙은 아파트가 많았어요.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거 분양가 높이는 거 수익만 바라볼 때가 아니다. 미분양이 나가지고 늘어지면 금융비용이 더 늘어나니 야, 냉정하게 이거는 지금 살 사람도 없고 더 싸게 팔고 우리가 빨리 팔아야 그나마 손해가 덜하다. 그나마 이익이 100원이었는데 자꾸 들고 가면 이자만 빠져나가지고 50원 줄으니 50원 싸게 팔면 빨리 사면 이자가 더 늘는 그 리스크는 해지가 되지 않냐. 이런 현장들이 착한 분양가를 냈었습니다. 시행사나 시공사가 분양가를 낮추지 말자 그래도 조합원들이 됐다. 우리가 부담할 테니 분양가 좀 낮춰서 하자. 그래 빨리 분양하자. 이런 현장들이 있었습니다. 그게 착한 분양가 현장인데 그 현상이 요번에도 와야지 시장이 다시 재구성되는 건데요. 그거를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셨는데 그게 과도하게 막다 보면 약간의 버블이 그대로 남아있겠죠. 이거는 사실 나중에 터지면 더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
그 균형점을 잘 맞춰서 정부가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런 미분양 현장들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다. 특히 부실 현장, 과도한 수익을 누리고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한 현장들은 정리가 되든지 싸게 팔든지 해서 정리가 되면 국가 경제나 무주택자를 위해서나 또 그 건설사도 도움이 됩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현재 상황에서도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들은 많습니다. 네. 아직 무주택자의 경우 어떤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야 할까요? 네, 무주택자의 경우에 과연 전략을 가지고 접할 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, 우리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분포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소득분포의 그림을 보시면, 이게 전국인데요. 2020년 말이니까 2021년 초에 나온 거고요. 보시면 어떻습니까, 여러분? 비율을 보십시오. 이 5천에서 7천만 원 미만이 16%, 20%, 24%, 이거 더해보십시오, 그냥. 30일에다가 50일에다가 60, 70%확 넘어버립니다. 70% 분들이 연봉 7천이면 한 580 받는데 실수령액은 한 480이나 500 안 되잖아요. 그럼 현재 주택 가격에 부담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가 될까요? 서울은 특히 더 힘들고, 지방은 좀 낫지만,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, 무주택자 전략이라는 건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, 1, 2년은 지켜본다.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출 때까지. 첫 번째. 금리 인상이 멈추고 경제 침체를 또 관찰한다. 경제 침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하게 돼 있죠.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도 제일 바닥에 사서 어깨나 무릎에 뭐 나중에 살다가 팔든 투자 개념에서 본다라면 물론 자기 주택 마련하는 걸로 만족하는 분도 많죠. 그래서 전략이라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 전략의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시는데 80%는 거주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20%는 플러스 알파, 타 재화나 수익 상품에 대해서 그나마 안정적인 곳에서 상승률을 같이 담보할 수 있는 수익을 그런 걸 가미하신다라면 기본 원칙인데 지금 시기는 전략상 때가 아니다. 제가 볼 때 일단은 굳이 급하시거나 뭐 자재 문제나 이런 걸로 무주택자 중에서 투자라는 개념까지 가미해가지고 들어가 싶다라면 경매 시장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현장에 신규 분양가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현장들 중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회사 보유분, 보류지분이라고 그래요. 조합에서 갖고 있는 예비분이 있습니다. 그거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그 당시의 시세나 원래 분양가대로 분양을 하거든요. 그것도 노려볼만 합니다. 보통 적은 데는 뭐 2000세 되면 한 5개, 10개 정도가 물건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따로 공고를 해서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공매도 있지 않습니까? 공매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MP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분은 사실 무주택자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좀 찾아보셔가지고 MPL 시장도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볼 때 일단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은 현금 확보 1번 충분히 관찰 미국 금리 인상 물가 잡힐 때까지 그 뒤에 6개월에서 1년 시장이 리바운딩 될지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시작될지 점진적으로 시작돼가지고 그 수위가 물가가 한 3% 수준 왔을 때 4%? 이 정도까지 빠졌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시장을 관찰하시고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